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 수사반장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저는 항상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반장 이종혁입니다. 이제 장마가 공식적으로 시작이 됐죠. 딴 때보다 더 빠르게 이렇게 시작이 된 장마인데, 저는 이렇게 출근할 때 여의도로 출근을 하다 보니까 한강을 보게 돼요. 왜냐면 여의도로 들어가려면 여의도가 섬이잖아요. 이 한강 다리를 볼 때마다 이 장마 때는 진짜 무서워요. 이 한강 다리 이게 쭉쭉쭉 물 올라온 게 보이거든요. 막 참 그런 거 보면 이 자연이라는 게 진짜 대단하긴 대단하구나.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자연이 진짜 마음 먹으면 거의 막 찰랑찰랑 막 차길 때까지 막 올라오고도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거를 마음대로 조절을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주식을 오래 하다 보면은 이 자연의 법칙, 자연의 섭리가 주식시장에도 거의 지배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어찌 됐건 간에 뭐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뭐 과유불급이니 이런 하나하나 자연의 법칙들 잘 따르면서 주식하는 것도 또 영리한 거라고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항상 주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저희는 여러분들이 매일 안 주면 진행이 안 됩니다. 예, 지금 메일 주소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매일 여러분들 열심히 주시기 바라고요. 또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강의가 또 있습니다. 예, 다음 주에요. 일산에서 제가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일산 킨텍스인데 거기 전시관이 둘 있는데 제2 전시관이기 때문에 그걸 잘 주소를 확인한 다음에 꼭 오시기 바라요. 요번에는 1시입니다. 도로 원상 복귀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좀 오는데 불편해하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시그니처 타임 그 시간에 역시 강의를 해야 되나 봐요. 그래서 오후 1시부터 하니까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좀 뜻깊은 시간이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하고 하여튼 그래요. 왜냐? 오늘은 여러분들의 매일 종목들을 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요. 이번 주는 이 반장이 지금까지 수사반장을 쭉 하면서 이 반장이 더럽게 못한 거, 더럽게 틀린 거. 다른 사람들은 이런 거 잘 안 하죠. 근데 이 반장 항상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는 제가 실력이 없어서 틀릴지언정 전 제가 한 말에 절대 뒤로 가서 이때 가서 저 말, 이때 가서 저 말 이런 말 안 하잖아요. 뭐 대표적인 거 여러분 보시잖아요. 작년 연말하고 올해 시작과 동시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시장 올해 분명히 달라질 거라 그랬죠. 미국 시장이 왜 계속 가야 되냐? 아니다. 국장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소외가 소외 정도가 아니라요. 그냥 개무시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한다는 소리는요. 그냥 이제 미친 소리가 됐어요. 아예 거들떠보는 시장도 아닌 시장이 올해 되고 있습니다. 정말 부럽죠. 국내 시장 한번 다시 들이밀어 볼까요? 상반기는 그나마 근데 하반기부터 더 해버리죠. 과연 이게 계속 이렇게 될까요? 주식시장이 조금만 바뀌는 모습들이 들어오면은 무섭게 주식시장을 불을 붙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나중에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하나의 이게 에너지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올해 시장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지나면 2025년 시장이 어떤 시장이었는지 제가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지 여러분들이 지나보시면 알 거예요. 올해 미국 시장밖에 볼 거 없다며요. 정치적 리스크가 어쩌고 해서 우리나라 시장 볼 거 없다며요. 그리고 와서 이제 와서 언제 그랬냐는 듯 싹 말 바꾸더만. 근데 저는 그런 짓 안 합니다. 저는 제가 틀리면 틀렸다, 맞으면 맞았다. 실력이 없어서 틀릴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적어도 전 제가 한 말을 언제 그랬냐는 뭉개버리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좀 그거 하나는 틀립니다. 그건 제가 지조로 지키고 있어요. 지금까지 쭉.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제일 대표적으로 이 반장이 굉장히 틀렸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틀렸을까라는 거를 자아 비판하는 시간이 될 거고요. 다음 주에는 좀 그래도 또 여러분들한테 진짜 도움이 됐던 것들, 어떤 것들이 있나 쭉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요, 제가 제일 많이 틀린 게 과연 이 반장 스스로 자아 비판 시간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시고요.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본련이 벌써 창피하고 쪽팔리네요. 그래요.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여러분들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입니다. 제가 이거 상담하고 나서 맨 처음에는 이게 잘 빠져줬어요. 잘 빠져주다가 에이 이 반장 쪽팔려봐라. 아이고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게 떨어질 때는 참 제가 자신있게 얘기했었는데 그죠? 신뢰감 팍팍 떨어지시죠? 과연 이 반장은 어떤 분을 제대로 못 봤을까? 왜? 여러분들은 저 같은 실수를 하면 안 되시잖아요. 그죠? 저는 창피함 당하면 돼요. 근데 창피함 제가 당하는 거를 바탕으로 오히려 여러분들은 더 잘하고 저 같은 실수 안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일단 하나에로스페이스가 그때 제가 상담하고 나서는 그 다음 주가가 어느 정도 한 달 동안 잘 빠졌어요. 그죠? 그런데 12월까지는 어느 정도 잘 내려오다가 그 다음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요.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좀 이렇게 좋은, 안 좋은 걸로 한번 따져서 볼게요. 좋은 점은 뭐였냐면요. 여기서 돌려서 내려오다가 잘 보시면은 이 핑크색 선을 지킵니다. 그죠? 핑크색 선을 거의 안 깨고 다시 올라가요. 줄여서 보여드리면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 이런 모습이 보일 거예요. 올라가면서 핑크 선을 안 건드리죠. 거의. 안 깨죠. 그게 같이 올라가죠. 이 핑크 선이 뭐냐면 이건 뭐 사람들마다 다 보는 법은 틀린데 저는 추세를 잡을 때 241선을 전 봅니다. 왜 241선을 보냐면요. 21선이 뭐예요? 한 달의 영업일이죠. 60일은 몇 개예요? 뭐 석 달. 120일은 6개월. 그러면 1년은 뭘까요? 그쵸? 1년은 240일입니다. 영업일이. 그래서 이 241선이라는 거는 1년을 뜻하는 선들이에요. 그러니까 1년의 추세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대형주는요, 이 다음 종목을 할 때도 제가 이걸 보여드릴 건데요. 대형주는 이런 추세나 이런 걸 보면서 주식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대형주는 상승으로 잡히기 시작하면서 진짜로 상승을 할 때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241선을 거의 지켜주고 갑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내려오다가 작년 12월 달에 보면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이렇게 내려오다가 보면 이 위에서 결국 턴을 돌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추세적으로 아직은 내가 힘이 있어, 나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라는 불씨를 살린 거예요.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혹시 그 주식하실 때 특히나 이게 언제라고 제가 그랬죠. 대형주. 추세가 죽었다 살았다는 사람들마다 틀리지만 저는 거의 제 경험상 보면은 241선에 맞춰서 보면은 이 추세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알아요. 그거에 해당하는 애였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얘가 올라가다가 워낙 떨어질 것 같다가 작년 연말에서 올해부터 이렇게 완전 뽑아버렸죠. 올해 진짜 많이 뽑았잖아요. 이거의 결정적 요인은 뭐였냐, 이거는 참 변수가 있었죠. 어떤 변수? 여러분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변덕을 잘 부리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수준은 변덕을 뛰어넘는 거 아닌가요? 전 솔직히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 지금 초기 인지장애 같아요. 지금 이란도 보셨죠? 뭐 어느 날은 뭐 평화 협상했다가 최고 지도자에 대해서 은신처가 어디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다가 했다가 뭐 했다가 또 뭐 지금 말이 잘 되고 있다가 어떤 사람은 그걸 전술이라고 하는데 전술이라 그래도 어느 범위 내에서 움직여야지 이거는 전술 수준을 뛰어넘는 변덕이에요. 어쨌거나 트럼프 대통령을 도저히 예상할 수가 없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막 공격적으로 막 아시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뭐예요? 방산 쪽이 안 틀 수가 없었죠. 뭐 지금 보세요. 지금도 난리잖아요. 특히 연초에 어때요? 우크라이나하고 뭐 러시아하고 곧 평화협상 맺을 것 같이 막 분위기 돌아갔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평화협상 됐어요? 안 됐잖아요. 지금 막 계속 뭐 서로 또 때리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큰 변수로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주식에서 참 어려운 게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중요한 사람들의 말이나 이런 것들을 그분이 막 종잡을 수 없게 움직여버리면요. 주식이 거기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 하나 에어로의 특히 방산의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은 예측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주식에서 이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건 우리가 이건 인지를 해야 되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올해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지만 또 하나 요인이 뭐냐면 이 자회사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하나오션, 이 하나오션의 지분을 추가로 매입했죠. 그러면서 시너지 부분이 많이 작용을 했어요. 왜냐? 조선주들 특히 올해 굉장히 작년부터 해서 올해 좋았죠. 그것도 결국은 왜예요? 워낙 조선주 꺾이는 거였는데 제가 뭐 조선의 그 부분에 대해서 쇼츠를 한번 찍었었잖아요. 왜 그래요? 이것도 역시 트럼프였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코리아, 조선, 캡, 브라질 말로 뭐야? 따봉 이거 하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주가 올라간 거였잖아요. 조선 그 하나오션하고 어떻게 됐나요? 시너지가 나버리죠. 지분 추가 매입을 하니까 뭐 우리 흔히 그러죠. 뒤로 자빠져도 안 되는 놈은 코가 깨지고 잘 되는 놈은 어디 걸려서 넘어져도 돈밭에 넘어진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주식이 잘 되려면은 운도 따라요. 솔직하게 운은 아유 그런 거 없어요. 아니 운이 있습니다. 운도 있습니다. 분명해요. 웬만큼 살살 움직이거나 이런 애들은 뭐 운이 그렇게 작용을 안 하는데 진짜 크게 뽑거나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추세를 잡아 올라가는 이런 애들은요 운도 작용을 해요. 쭉 한번 이거 데이터를 보면. 그래서 이거는 운도 전 작용을 크게 했다고 봐요.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결국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 반장을 완전히 물을 먹이면서 이렇게 크게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주식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누가 얘기한 거 간에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반대편도 보실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이제는 좀 안 좋을 수 있는 요인들 뭐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보면 이런 거 있죠. 얘가 아무리 그래도 방산이잖아요. 그런데 방산이면은 분쟁 지역이 많아져야 돼요. 분쟁은 전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경제가 진짜 어려워지면 전쟁이 잘 안 일어나는 거 아십니까? 오히려 전쟁이 막 혼란스러워서 많이 일어날 것 같죠. 전쟁은 여러분들 비용을 수반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어마어마한 비용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안 도와주면 큰일 나는 게 왜 그래요? 그 전쟁 비용을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가 지금 계속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한테 뭐예요? 나 너 안 도와줘? 전쟁 비용 안 대줘? 트럼프도 자기 대통령 될 때 뭐라 그랬어요? 그런 거 이용했잖아요. 우크라이나한테 왜 우리가 이렇게 막대한 전쟁 비용을 왜 우리가 치러줘야 되냐. 전쟁은 여러분 이코르 비용이에요. 현대 전쟁은. 세계 경제가 이제 잘 돌아가요? 아니죠. 세계 경제 지금 막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뭐 지금 블록화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전쟁도 따라서 감소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방산들이 어떻게 될까요? 전쟁이 솔직히 좀 나야지 방산은 좋잖아요. 근데 전쟁이 이렇게 되면은요,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뭐 이제 서로 자주 국방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계속 방산 수요를 늘릴 거다. 그래요. 뭐, 그거 뭐, 일리 있죠. 그것도. 근데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우크라이나나 이런 데들 때문에 방산들이 많이 오른 거 아니었나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될 것 같네? 그래서 막 뭐 폴란드 이런 데서 막 우리나라 무기들 사들인 이유가 멀쩡한데 갑자기 사들였어요? 아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는 모멘텀 자체가 이제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해지는데 계속 자주국방만을 외치면서 돈을 계속 무리하게 쓸 수 있을까요? 요번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는데 이재명 정부가 솔직히 보수 정권 아니잖아요. 예, 민주당 정권이잖아요. 진보 성격의 정권. 그러면 진보 성격의 정권이면 아시잖아요. 무력으로 각을 세우는 거예요? 아니면 말로 이렇게 좀 푸는 쪽이에요? 말로 푸는 쪽이잖아요. 그러면 방산 쪽이 유리해질 수 있을까? 물론 뭐 수출에 있어서 불리하게까지는 안 해주겠지만 적극적으로 막 그런 마인드 하다못해 북한과의 문제에 있어서도 전 정권보다는 좀 더 유화적으로 나가지 않을까요?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제 작용을 시작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종목이 지금 보시면 이렇게 오래 올라올 때 이럴 때 보시면은요,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거의 도와주질 않았어요. 그럼 이거 지금 누가 많이 올렸을까요? 이거 개인들이에요. 왜냐하면 방산 지금 떠드는 거 보면 거의 다 개인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경제방송에서 제일 많이 떠들거든요. 예, 리딩방에서 제일 많이 떠들거든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거의 성장성이 그렇게 좋은데 계속 이렇게까지도 무덤덤할 수 있을까? 이건 지금 개인들의 종목으로 전락을 해가고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보셔야 되는 거 아니냐. 마지막으로 또 하나를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방산에 있어서 우리가 뭐 세계 몇 대 군사대국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특히나 방산은 지금까지 민간 주도가 아니었습니다. 요번에 K방산 어쩌고 하면서 민간 주도로 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요, 국가끼리 정상 나갔을 때 대통령이 나가셔서 이러면서 우리나라 뭐 이제 해외 얼마 방산 수출한다. 이게 전부였습니다, 거의. 그리고 이제 민간이 제대로 해가지고 하는 방산은 지금 요번이 처음인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전 이거예요. 우리나라 방산이 선진국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뭐 우리나라가 뭐 무슨 전차 뭐 한다 했지만 여러분들 솔직히 세계적으로 웬만한 나라들 우리나라 무기 갖다 안 써요. 우리나라 무기가 그렇게 좋으면 우리나라 무기도 쓰는 나라 많아야죠. 왜 안 써요? 전부 뭐 미국이나 프랑스나 독일 무기 썼어요. 그건 현실이에요. 그리고 뭐 저쪽은 러시아 쪽 무기 많이 쓰고. 냉정하게 말할게요. 우리나라 방산이 걔네들을 위협할 수준이 아니었어요. 위협을 못했습니다. 걔네들한테 우리는 아직 진짜 애 수준도 안 됐어요. 여러분 애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운동을 잘한다고 칩시다. 초등학교 뭐 한 5학년, 6학년이야? 그럼 걔가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국가대표 선수가 예를 들어서 자기 포지션에 있어서 위협을 느끼겠습니까? 아유 너 잘해 그래 아유 잘해 그렇게 계속 커 그럼 훌륭한 선수 될 거야 이렇게 덕담 한마디 해주지 아유 얘가 지금 내 자리를 뺏을 거야 이러나요? 요번에 그 토트넘 간 양민혁 선수 아시죠? 고등학생에서 갔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그 프로리그에서 막 주간 MVP도 따고 막 월간 MVP도 난리가 났어. 그러면서 이제 대표팀 들어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정도 수준이 되면은 고등학생 나이라도 기존의 포지션에 있던 국가대표들이 어떨까요? 위협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위협 엄청 느끼지 않을까요? 양민혁 선수가 뭐 초등학교일 때는 아유 그 잘하네. 아유 그래 열심히 해. 이렇게 말해줄 수 있지만 그 고등학생이 돼가지고 이제 막 그 정도 수준이 되면은 이제 이러면 내 국가대표 주전자리도 뺏기겠는데? 이럴 거 아니에요. 위협이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나 프랑스, 독일이나 이런 데서 우리나라 방산을 예전에는 애에 있기 때문에 견제를 안 했어요. 수출을 해도.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태클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요번에도 뭐 방산 쪽에 문제들 막 이렇게 좀씩 터지죠. 뭐 독일이 어디가 뭐 시비 걸고 어느 정도 컸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나라가 수출할 때 걔네들한테 계속 태클을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방산들의 수출에 있어서 성장 속도가 늦춰지는 가능성도 굉장히 좀 크다고 봐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 방산 예전에 들어갈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른 나라보다 월등하게 금융 조건을 좋게 해줘서 나가요. 지금은 그 규모가 작아서 가능했지만 조금 어려움이 처해질 겁니다. 우리나라 방산 회사들도. 아직까지 추세가 죽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부터는 개인들의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뽑고 나면 대형주들의 상승은 약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프라인 무료 주식 강연 찾아가요 이반장 6월 28일 토요일 오후 1시 일산 킨텍스로 찾아갑니다. 주식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자아 비판할 종목은요. 봐도 어후 대단하죠.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제가 이 두산 에너빌리티도 하고 나서 밀리는 듯 하더니 4월부터 얘는 또 그냥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일단은 하나씩 본다 그러면은 플러스적인 요인으로 본다면 일단 제일 먼저 12월 달이었죠. 비상계엄이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원전 예산들이 쪼그라들지 않겠냐, 이제 원전 예산이 좀 힘들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그렇게는 안 되었어요. 그러면서 고비를 좀 넘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리고 또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들. 근데 이거는 예전부터 올라갈 수 있었던 요인이에요. 뭐 갑자기는 아니라 항상 이쪽 같은 원전이잖아요. 원전. 두산 에너빌리티. 이 원전이 이때도 왜 이렇게 움직임을 보일 수가 있었어요? AI였잖아요. AI 열풍.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은 계속 적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더 막 이렇게 됐다라는 것도 저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때도 실은 보십시오.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작년에 이때도 AI 열풍이었거든요. 결국 왜? 데이터 센터 많이 지어야 되잖아요. 전력 워낙 많이 들어간다며요. 그래서 그때도 역시 이것 때문에 해서 주가가 이렇게 쭉 하고 올라갈 수가 있었던 부분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았다. 그러면 결정적으로 이렇게 올릴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원인은 뭐였냐라고 하면 역시 이것도 아까 말했던 트럼프가 또 나올 수밖에 없죠.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예요? SMR. 이 SMR 관심이 아주 결정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솔직히 얘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요. 한번 이렇게 주봉을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얘 2020년, 2021년 이때 기억나실 겁니다. 갑자기 얘가 왜 이렇게 올라갔었어요? 지금은 이제 전전 정권이 됐죠. 문재인 대통령 정권 때 이분 원전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한편으로는 전전 대통령이니까 이제 편하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원전 굉장히 싫어했잖아요. 완전 신재생으로만 거의 다 하시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랬는데도 그 원전이 어떻게 됐어요? 미국 SMR 그때 계약 맺고 막 이래가지고 그때도 이미 SMR 때문에 한번 이 주가가 움직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그냥 SMR 난리도 아니게 중요시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또 날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SMR이 가장 결정적이었다는 거죠. 트럼프. 근데 이게 신선하진 않아요. 솔직하게. 그렇지만 이렇게 오를 수 있었던 이유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하나예요. 오르는데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이제 물량 정리 들어갔어요. 이 소리는 뭘까? 개인들 종목이라는 소리예요. 물론 요즘 개인들 워낙 파워 세졌습니다. 예전보다 세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개인들 종목이 어느 정도 올라갈 때까지는 좋아요. 근데 많이 올라가고 나서부터 그 다음은요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뭐 여러분들 지금까지 많은 종목들 다 그랬잖아요. 2차 전지 때도 그랬고 삼성전자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하여튼 외국인들이 안 사주면서 외국인들이 정리하고 기관이 정리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개인들이 어느 정도 올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결론적으로는 개인들의 힘만으로 많이 올라간 주식은 결국 대형주는 버텨내질 못하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리고 또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냐면요. 체코 원전이었죠. 체코 원전이 여러분들 어떻게 됐어요? 마무리가 됐죠, 결국은. 아주 그냥 난리를 치다가 결국 마무리가 됐는데, 그리고 또 뭡니까? 사우디에서 그거 뭐 2조 얼마짜리 잭팟2 올 상반기에 터졌었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가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개인들이 되게 좋아한 거예요. 하나하나 이런 게 계속 터져주니까. 근데 그걸 똑같이 알고 있지만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물량을 정리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왜 물량을 정리하고 있을까? 이걸로 봤을 때도 너무 많이 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기네가 봐도. 그리고 두산에 체코의 스코다 파워인가요? 거기가 또 상장을 했었잖아요. 워낙 체코에는 상장이 거의 잘 안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아마 발전 업체로는 처음에 상장을 했죠. 이런 것들이 많이 플러스 되는 요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대통령 정권 얘기들 했잖아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분들 원전 솔직하게 한번 우리 말해보죠.
요번에 그 우리 뭐 JM노믹스라 그러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약자를 따서 JM노믹스에서 여러분들 원전을 좋아하시나요? 아니잖아요. 뭐 그렇게 추리진 않겠지만 뭐 원전 산업에 대한 늘릴 생각은 없다라고 몇 번이나 밝히지 않았나요? 그리고 다시 재생에너지 쪽을 가겠다라는 걸 몇 번이나 밝혔잖아요.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은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 원전 사업이 과연 계속 좋을 수 있을까요? 전 대통령께서는 뭐 워낙 원전 하셨잖아요. 무조건 다 원전이다. 그런 배경도 있었어요. 근데 요번에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요번에도 또 웨스팅하우스하고 말 많았잖아요. 체코 원전 데려갈 때 이 웨스팅하우스에서 딴지 걸었는데 그게 핵심 기술일 가능성이 있다 막 이런 거 정확히는 안 밝혔잖아요. 해결은 됐는데 자세하게 어떤 내용으로 해결됐는지 얘기 안 합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거 참 슬픈 현실인데 아직도 핵심 기술에 있어서는 우리가 원전 핵심 기술을 완전히 독립화를 했다라는 건 저는 조금 거기에는 저는 한 표를 못 던지겠어요. 지금 보면 아직도 우리나라가 핵심 기술에 있어서는 아직도 원전에 있어서 그렇게까지 모든 거를 다 우리가 핵심 기술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저는 좀 봐요. 뭐 우리나라 이제 원자력 기술 되게 뛰어나다고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 요번에 체코 원전 시비 건 나라가 어딘가요? 프랑스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들 프랑스가 원전을 어느 정도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왜 중국 탁구가 왜 세다 그래요? 우리가 중국 탁구 절대 만리장성 탁구 못 넘는다 그러죠. 그때마다 우리가 하는 말이 뭐예요? 13억에서 뽑는 애들하고 우리나라에서 뽑는 선수들하고 이게 되겠냐. 스포츠 보시면서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나라가 지금 원전을 많이 한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하고 프랑스에서 원전이 몇 프로 차지하는지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 들으시면 깜짝 놀랄걸요? 이탈리아나 이런 유럽 나라들이 프랑스에서 전기를 땡겨왔었습니다. 이탈리아나 이런 데들은요 자기네 문화재를 망가뜨린다 그래가지고 프랑스한테 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자기네만 쓰는 게 아니라요 주위 나라에 전기를 대줘요. 그 정도 사이즈예요. 근데 걔네가 여러분들 원전에서 프랑스가 전체 생산하는 전기가 100이라면 원전에서 뽑는 전기가요 70이에요. 프랑스 이런 나라들 어마어마합니다. 원전 기술. 얘네들은 70이에요. 우리나라 근데 몇 프로 뽑는지 한번 끝나고 나서 보세요. 우리나라보다 전력 규모도 큰데 걔네는 70%를 원전에서 뽑는 애들인데 근데 과연 이 원전 기술을 우리가 이런 나라들하고 해가지고 물론 뭐 K원전 굉장하긴 하지만 우리가 가격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으로 밀고 들어가곤 있지만 과연 이게 어느 정도나 더 먹힐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그거 아시죠? 뭐 우리가 몇 불 넘어가는 데는 몇 년 걸리고 몇 불 넘어가는 데 국민소득 몇 년 걸리고 했는데 지금 몇 불 넘어가는 데선 지금 우리가 계속 딜레이가 걸리고 있죠. 다른 나라들은. 어느 수준부터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거는 경제 공부로 그냥 잠깐 한번 시킬게요. 이렇게 돼 있는 자전거를 외발 자전거라 그러죠. 서커스 같은 데 가면 가끔 보시죠. 외발 자전거. 서커스 같은 데 가서 외발 자전거 보면 묘기 부릴 때 그 사람들 계속 달릴 땐 오히려 편한데 제자리에 서 있을 땐 어때요? 막 아주 중심 잡냐고 극도로 긴장해서 잡죠. 외발 자전거는 제일 편할 때가요. 계속 달릴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였다 이제 그게 돼요. 경제가 어느 정도 경제가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막 크고 할 때 이럴 때는요. 여러분들 외발 자전거 경제에서요. 막 10%대 경제 성장을 해요. 그게 오히려 제일 안정적인 성장이에요. 그런데 중국도 지금 이제 5%대 미만으로 막 들어가고 하죠. 10%대 우습게 하던 애들이. 우리나라도 지금 1%대가 안 되죠, 이제.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과거 20년 전만 해도 10%대 이렇게 우습게 성장하던 나라예요. 중국도 마찬가지 코스를 가죠. 우리하고 똑같이. 왜 이럴까? 경제 규모가 커지고 나서부터 그다음부터 경제 성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부 못한 애들이 등수 올라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맨 처음에 60명 중에 60등에서 공부 좀만 하면 40등 올라가고 막 30등 올라가요. 그런데 여러분들 3등이나 2등 한 애가 한 등 올라가는 건 여러분들 밤에 피 터지게 공부해도 못 올라가요. 잘.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우리나라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는. 어느 정도까지 커진 건 되게 쉬워요. 그런데 프랑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 나라들은 여러분 원전에서 70%를 뽑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들의 원전 기술을 우리가 한 방에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냥 사실을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식에서 과연 안 갔으면 몰라도 올해 들어와서 또 이렇게 오르고 지금 외국이나 기관들이 정리하고 있는데 이걸 계속 좋게 보시기만 하는 것도 좀 무리는 있지 않겠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프라인 무료 주식 강연 찾아가요 이반장 6월 28일 토요일 오후 1시 일산 킨텍스로 찾아갑니다. 주식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의 세 번째 자비판 종목은 현대건설입니다. 그래,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는 있구나. 이때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올 1월까지는 진짜 별 볼 일 없었어요. 그죠? 그러다가 갑자기 2월에 좀 올라오더니 하더니 얘도 4월부터, 제가 요번에 말하는 종목들 대부분을 보면은 4월부터예요. 4월부터. 근데 얘는 추세가 살았다라고는 어렵죠. 241선을 얘는 이제 위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추세를 살렸다고는 보기는 어려워요. 아직은 이 정도에서 조정도 받을 수 있고 아직은 더 지켜봐야 되는 거 맞고요. 하여튼 어쨌거나 이렇게 된 이유들을 좀 뽑아보면 이런 것 같아요. 참 아이러니하게 실적이 아주 멍멍이 판으로 나오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 시장에서 이제 더 이상 망칠 게 없지 않냐, 이거보다 이 논리로 해서 주식을 올리기 시작해요. 이것도 맞아요. 근데 때로는 이게 참 주식이 어려운 게 이거예요. 이거 가지고 주식을 올려? 그럼 성장할 모멘텀들을 더 내놔야지. 그렇게 말하는데 어쩔 때는 그걸로 주식을 올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얘네들이 워낙은 주택건설 이런 게 강하잖아요. 얘네 주택건설 같은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갔던 게 왜냐. 원전 이런 것 때문에 플랜트, 원전이나 플랜트 이런 게 잘 될 것 같으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같이 K원전 나가면은 얘네들이 같이 지어주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참 웃긴 게 뭐냐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K원전 때문이라고 봐요, 저는. 이게 K원전이 아니었으면 이게 이렇게 됐을까? 저는 안 될 거라고 봐요. 왜? 얘 올라간 게 뭐 주택 경기가 좋고 국내 건설 경기가 좋고 해외 건설이 진짜 되게 좋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해외 건설은 지금 되게 수익성이 더 나빠지고 있어요. 얘네가 진짜로 하는 진짜들은 아직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나빠지고 있고 막 이래요. 뭐 더 이상은 안 나빠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안 나빠지는 게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의 이 주가는 K원전 때문이에요. 가서 같이 지어줄 수 있느냐. 지어줄 거다. 이런 미래, 이걸 성장의 모멘텀이라고 본다면 모멘텀이라고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두산 에너빌리티 얘기했을 때 지금부터 생각해봐야 될 문제들이 이제 하나 둘씩 생길 겁니다 라고 했는데, 그 부분들이 만약에 생기면 얘가 같이 영향 안 받을까요? 전 그런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얘네들 오히려 작년에 실적이 최고로 나빴던 거 아시죠? 거의 작년에 영업이익이, 우리가 오피라 그러잖아요. 영업이익 23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전 이게 솔직히 이번에 현대건설을 보면서도 나도 아직 한참 더 경험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겠구나 라고 다시 한번 느낀 게, 워낙 이런 애는 안 가는 게 맞는 건데 이 K원전 하나 때문에 이걸 이렇게 불을 땡겨. 물론 이게 이유로 설명은 되겠지만 과연 이런 계열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게 말이 되나? 또 이런 생각도 전 한편으로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 또 지금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하면은 거기에 우리나라 건설사를 진출한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매스컴 그 말 많이 하면서 현대건설의 그 부분 지금 많이 좋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직 뭐 종전도 안 되고 있을 뿐더러 종전이 된다 그래도 여러분들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건설사들이 여러분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요, 러시아의 영향을 같이 받으면서 싸우면서 분위기 만들어줬던 그 EU의 많은 국가들이 있어요. 바로 옆에. 지금 거기 건설사들도 다 같이 노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여기 있는 애들이 가서 짓는 게 여러 가지 뭐 옮기고 뭐 할 때도 편하지, 저기서 이렇게 가는 애가 편할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도와줬으니까 걔네가 우리만큼 해줄 거야. 근데 다른 나라들도요, 옆에 있는 나라들 중에도 걔네들도 우크라이나 되게 많이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만 도와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일부는 받겠지. 근데 지금 보면은 우크라이나의 건설 부분의 상당 부분이 우리한테 막 돌아올 것 같이 얘기하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문제는 뭐예요? 그때는 누굽니까?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잖아요. 지금 트럼프식으로 종전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러시아한테 불리하지 않게 종전이 될 가능성도 있죠. 뭐 물론 뭐 나를 세우곤 하지만 바이든 때보다 훨씬 더 속된 말로 그 러시아하고 밀당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말을 좀 들어주잖아요. 막 들어줬다가 막 땡겼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만약에 러시아가 어느 정도 원하는 수준으로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을 수 있는 땅은 더 줄어듭니다. 러시아 쪽은 전부 다 그 중국이나 뭐 이쪽에서 다 가져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당초 봤던 우크라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사들이 굉장히 큰 희망을 많이 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봐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냐. 이런 부분들은 보질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그리고 우리가 도와줬으니까 무조건 우리한테 되게 많이 줄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른 나라들 바로 옆에 이웃 국가들 도와줬고 지금 거기 건설사들도 다 그거 노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한테 뭐 그냥 넉넉히 뺏길까요? 저는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 어찌됐건 간에 그런 얘기를 좀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뭐 실적이고 뭐고 너무 안 좋은 거 많잖아요. 그런데
K원전 때문에 이렇게 오른 부분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기대감을 어디까지 볼 거냐. 뭐 아직까지 추세가 죽지 않았으니까 좀 한데 그래도 이건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면 외국인하고 기관이 그래도 좀 사주고 있어요. 근데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월봉을 보면 얘는 거의 이게 그러니까 몇 년 동안인지 아세요 지금? 2000년부터 오필슨 코리아 그 전부터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기관이나 외국인이 좀 살 수 있어요. 해도 너무했잖아요. 현대건설 부분 제가 이렇게 4월부터 움직이는 이런 부분들을 좀 놓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으로 굉장히 죄송한데 근데 이런 부분은 제가 그때로 만약에 다시 돌아간다 그래도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원전으로 해서 같이 분위기가 커서 가겠다라는 걸 이 건설사를 본다는 건 좀 무리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프라인 무료 주식 당연 찾아가요 이반장 6월 28일 토요일 오후 1시 일산 킨텍스로 찾아갑니다. 주식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자아 비판 종목은요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도 이것도 똑같아요. 4월 그때 시장 분위기 바뀌면서 그러니까 이게 시장 분위기가 그런 식으로 요렇게 해서 이렇게 바뀔 거다, 그러니까 대형주가 그때 움직일 거다까지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그 순간에 그런 식으로 바뀌어서 시장이 이렇게 바뀔 거다라고, 그러니까 저는 뭐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가 분명히 올해부터 시장의 모습이 바뀝니다라고 저는 뭐 미리 얘기했던 사람이니까 뭐 이 반장이 언제 그랬냐? 그럼 뭐 지금 제 유튜브 들어가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작년 12월에 뭐라 그랬고, 올해 1월에도 계속 뭐라 그랬는지 생생히 아주 많이 남아있어요. 뭐 아르헨티나 얘기 괜히 한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르헨티나 제가 뭐 미쳤다고 아르헨티나 얘기하겠습니까? 아르헨티나 얘기 괜히 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시장 분명히 바뀌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분명히 바뀔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건데, 근데 그대로 바뀐 건 맞아요. 바뀌고 있는 것도 맞고. 근데 4월부터 막 이런 부분들이 막 극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대형주가 막 이런 식으로 될 거, 이거는 솔직히 저도 예상 못했어요. 제가 이 부분들 놓친 거는 정말 죄송한데 제가 실력이 짧았다. 이 변수까지 다 봐야 되는데 이런 변수까지는 제가 도저히 보기가, 제가 이거 상담할 때가 막 그때 어째요? 뭐 11월 막 이때였잖아요. 근데 이거를 4월 달에 막 시장 얘가 이 한국전력 이 무거운 게 이런 부분이 이거는 진짜 죽었다 깨어나서 안 돼요. 이거. 일단 얘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었죠. 4년 만에 흑자를 돌아섰나요?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움직이는 거는 설명이 될 수 있어요. 한국전력은요, 이게 흑자가 참 나기가 쉬우면서도 어려운 회사예요. 왜냐? 여론 무시하고 전기료만 올려버리면 흑자나요. 근데 여론 때문에 전기료 못 올리죠? 그럼 적자예요. 그러니까 얘네 흑자 내는 법은 되게 쉬워요. 4년 만에 얘네가 흑자가 났다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간다라는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되는데, 솔직히 이렇게까지 올라간 거, 이 부분은 설명이 안 되죠. 이 부분은 역시나 지금 트렌드에 맞는 부분이었어요. 뭐예요? 배당이었죠. 배당. 주주환원. 외국인들이 되게 좋아하는 게 배당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확 들어오잖아요. 여기서. 아까 그런 종목들하고는 틀리죠. 이거는 올라간 요인이 주주환원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연결해서 보실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라가면 그냥 이유 안 따져버리잖아. 그게 아니라 하나하나를 보실 줄 알아야지만 이게 실력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얘는 결정적으로 이렇게 한전은 올라갈 수 있었던 게 이 주주환원 부분이 있어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올렸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트렌드에 맞았던 부분이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좀 전에도 이런 얘기 했어요. 여론을 무시하고 뭐 전기료 올려버리면 된다. 작년에도 전기료 몇 번 올렸잖아요. 그죠? 근데 요번에는 전기료 올리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쉽지 않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요번도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이시잖아요. 저번에 문재인 대통령 때도 보면 전기료 잘 못 올렸습니다. 서민 쪽에 많은 관심을 갖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서민들은 전기료 올리는 게 굉장히 아주 치명타가 됩니다. 지원금 지금 하잖아요. 기본 깔고 차등으로 주냐, 막 지금 그것만 남았잖아요. 지금 지원금까지 주면서까지 이렇게 내수를 살리려고 하고 막 이러는데 서민들이 치명타를 입는 전기료를 올릴까요? 올리기 쉽지 않을 겁니다. 한전 적자가 막 나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배당이 쉬울까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부터 계속 좀 보셔야 될 부분이 되지 않겠냐. 오히려 이 회사는 되게 간단해요. 주봉에서도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이 회사 변동이 워낙 거의 없던 회사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한참 동안 없다가 요번에 반짝했죠. 이렇게 대형주가 반짝하면요, 이게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쉽니다. 그래서 주봉상도 이렇게 안 가던 애가 움직이고 나면은 좀 쉴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걸까지 다 봤으면 진짜 좋을 뻔 했는데요. 제가 그 부분은 못 본 게 이 주주환원에 있어서 이 부분을 제가 도저히 예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전 같은 경우에도 이제부터 배당을 줄 수 있는 그 백그라운드가 이제 점점 약해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꼭 드려보겠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오늘은 이만장의 자비팔 시간이 됐는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가 다 맞추면 너무 좋죠. 근데 이렇게 얼마든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하죠. 뭐라 그래요? 저도 믿지 마시라고. 여러분 스스로만 믿으시라고. 주식에서 누가 어떻게 됩니다. 여러분들 요번 주에 무슨 종목으로 돈을 벌 거고 하고 합니다. 내가 그러면 내가 그 얘기 하잖아요, 항상. 아니, 그렇게 잘하면 지가 사면 되잖아, 그 종목. 이번 주에 대박날 종목. 지가 사면 되지. 다 돈 빌려서, 달러빚 땡겨서. 아닌가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갔어요. 여러분들을 믿으세요. 저는 제 생각을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결정하실 수 있을 때 도움을 드리려고 최대한 제가 아는 거 없는 거 다 짜내서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역할까지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걸 통해서 자꾸 실력을 쌓아 나가시고 경험을 쌓아 나가셔서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거를 모두 다 들었을 때 이 얘기는 맞고 이 얘기는 아니고 이 얘기는,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분 행동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 여러분께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를 믿으시고요. 자기 스스로가 확실한 사람은 사기도 절대 안 당합니다. 주식에서. 못하니까 누구한테 맡기고, 못하니까 리딩방에 들어가고, 이거 다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실력이 있으면 그럴 필요 없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올바르게 배우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번 주도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전 비 조금만 와도 이제 무서워요. 그냥 쏟아부을 수 있어서. 한주 비 피해 없기 조심히 한 주 또 지내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